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최창렬 욕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첫 시정연설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 연설 일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은 경제는 타이밍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추경은 정말 속도가 중요해요. 어느 시기가 중요한 거죠. 이거 아무리 편성해 놔도 제때 이걸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은 지난번 국민의힘도 했던 얘기였어요. 추경이 타이밍이다. 이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야당이 지금 아무튼 추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다 얘기도 하고 있고 국가 어떤 채무의 건전성에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협조 당부하는 거죠. 물론 여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추경 같은 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쭉 한 것이고 그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봐도 국가가 역할을 할 때예요. 확대 재정을 할 때인 것이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자면 언제 나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설명을 했고 바로 그 말이 한 단어로 함축된 게 경제는 타임이다.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걸로 봅니다. 네, 대통령도 오늘 경제와 민생의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손을 좀 내민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야당 의석이 약간 술렁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이제 좀 반응이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시정연설의 이제 키워드를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봤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당시 이제 경제 주력하는 국정 철학이 이제 창조경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만 44번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가장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이제 9번 사용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당시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야당이 협치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가 24번, 그 다음에 성장이 12번, 국민이 16번 나왔습니다. 이걸 총합하면 거의 뭐 50번에 가까운 정도의 이 얘기가 경제와 성장과 국민의 방점을 지켰다는 거는 뭐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지금 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집행돼야 되니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승적인 협조를 해달라. 어찌됐건 그러면서도 또 야당의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면 우리도 반영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는 내긴 하지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도 1차 추경에 대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분의 의지를 또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달 말이나 빠르면 다음 달 초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과를 예상하셨지만은 일단 6월 임시국회 때 추경안 처리하려면은 내일 본회의 열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여러 가지 문제랑 얽혀서 내일 본회의 열리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보거든요. 지금 내일 열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런데 야당이 어차피 추경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거고 그리고 여론도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뭐 협조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여야 공이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임에 틀림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자꾸 이 추경과 이 뭡니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부분 이제 상임위원장들 국회의원장과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좀 뭔가 전반적인 정치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뚜렷하게 느끼는 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역대 대통령보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통합이라고 할까요? 협치, 소통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은 조금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서 추경 같은 건 대선적으로 협조하면서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과거의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야당에게 포용할 거 포용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추경은 이건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고 누구나 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 건 다 알기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와서 또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네. 세입 경쟁 얘기도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협조가 아닌 합의, 협력까지 네, 좀 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분위기를 좀 보면요. 일단 국민의힘이 뭐 피켓 시위나 야유 같은 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침묵 대응을 해서 뭐 민주당만 박수치고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어요. 예전에는 마스크 쓰고 나오고 마스크에다가 X자 표시해가지고 침묵 시위도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이번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또 어쨌든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라는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아마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항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켓 시위도 대통령이 입장하면은 로텐더 회에서부터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의 빠른 시간 내에 사실 국회 시정연설을 왔기 때문에 어떤 또 대응이 있을 것인가 봤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말하자면은 좀 뭐랄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던 그런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 박수를 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또 박수를 또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야유를 보내고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야당도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더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어찌됐건 뭐 이번에 국민의힘도 이게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라는 측면, 국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일종의 센 퍼포먼스는 안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어떤 협치라든가 또 이 대통령이 바로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또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점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협치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야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진화된 것으로 발전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그친다거나 아니면은 일회성에 그칠 경우에는 또 야당의 여러 가지 극렬한 또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전국 운용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마치고 이제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한테도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과 만나서는 뭐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 쳤다. 그러니까 권성동 네.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김민석 총리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툭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이 대학교 선후배 관계고 예. 연수원 동기일 거예요 아마. 네. 고시공부도 같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통하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글쎄 총리 이제 후보자 이제 인사 청문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국회에서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 같아요.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선동 의원으로서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야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거 철회해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얘기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낙마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낙마를 하려면은 잦은 사태나 이쪽으로 가려면 말이죠. 완전하게 여론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모든 게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의혹이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 보지 않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낙마로 갈 정도의 여론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오늘도 뭐가 조사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MBS 조사가 나오긴 나왔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권선동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은 아무튼 간에 이 총리 지명을 이걸 지금 어쨌든 철회시키길 바랍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장면이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선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공석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이제 약간 진보 성향으로 이제 분류되는 뭐 국제법 인권 연구회 출신,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인데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뭐 별 이상 없이 통과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임하는 건 아니고 대법관을 겸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돌이나 이해 충돌이라든가 상관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뭐 사사건건 이제 또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보수에서 이제 겨우 이제 균형을 맞추다가 진보의 우위 위주로 이렇게 대법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진보 진영, 특히나 이제 거여의 어떤 유리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대법의 정신이 그 누구도 자신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근대법 정신의 출발점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에 지명된 두 분은 그 지난번 이제 다른 분들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그것이 없이 이제 헌법재판관에 임용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해 충돌이라든가 그 정신에 대한 어떤 훼손이 없는 그런 어떤 그 헌법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보여주고 그런 정신을 반드시 실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마저 이런 행정의 우위에다가 입법 권력을 가진 거여의 유리한 지형으로 재편됐다고 할 경우에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갖는 신뢰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두 분 후보자가 꼭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 이제 7분 보면 그 중에서 뭐 진보 성향 2분, 보수 성향 2분, 뭐 중도 3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합류하면서 좀 진보 성향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세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진보 성향이다, 뭐 우리법 연구회다, 인권회 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제법 연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도 보세요. 지난번도 보수 진보 중도가 있었습니다만 탄핵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8대 0으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고 보수의 상당 부분들은 기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각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에요. 최소영 우리 평론가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은 담보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고 선출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 이래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즘 뭐 그런 얘기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여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진보 우위로 바뀌면 나중에 어떤 이 위원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우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설령 진보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라는 게 소셜 이슈, 사회적 이슈 때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재단할 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형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 상당히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이 갈려요. 그건 법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사법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이게 진보 보수 갈릴 게 없다고요. 단지 보수 대통령이니까 보수 편 들고 진보 대통령이니까 진보 편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과도한 우리 사회의 우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행보를 보면은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다는 네. 거죠. 이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벌써 이제 6명째.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발표한 그 11명 그 입각 후보들의 5명이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분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인데 일단 첫 번째 이거겠죠. 여당으로서 벌써 국정 운영을 해본, 그러니까 그 일당으로서 운영을 해본 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사실 국회의원들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바로 쓰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료 사회를 장악한다거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로 전파한다거나 이런 점 좀 유리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청문 통과가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아무리 또 그래도 이제 일종의 아까 동업자 정신도 좀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 검증의 잣대 허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좀 조금 낮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여야가 또 사실 어쨌든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배려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건 일기 내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바로 국정에 바로 이제 실전에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은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2기, 3기 내각 넘어가면서 탕평의 정치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수월성에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수월성에만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다양성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어졌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결국 어제 저녁에도 속개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문회 예상했던 대로예요. 야당은 끝까지 이제 마지막 청문 순간까지 이제 자리에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번에 이제 제기된 게 수입과 지출,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 지출, 자금의 출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제기했던 게 출처를 밝힌 게 경조사비라든지 또 이제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깔끔히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단히 제가 봐도 유감스러운 청문회였고 또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야당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7대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바뀌기로 했었는데 그건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건 자료로 좀 소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무성하게 볼 수 있죠. 그 자료가 그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청문제도를 바꾸자 이러는 게 수없이 한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또 안 드리겠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짰어요. 계속 언론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돌입했어요. 24일 날, 25일 날. 첫날 정도는 그 의혹을 얘기를 하고 25일 정도에는 완전하게 전문성적으로 가면 네. 오히려 그게 더 타깃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야당은 계속 같은 얘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상의 진전된 이른바 흔히들 말하는 결정적인 걸 얘기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적인 걸 밝히지 못할 바에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차라리 완전히 전문성 역량.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는 총리는 전부 내각을 통할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거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포괄적인 거를. 근데 그럼 얼마나 검증할 게 많아요. 단순히 특정 부처의 장관 같으면 그쪽의 전문 지식을 얘기해야 되니까 더 검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얼마나 검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첫날은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이튿날은 그야말로 그랬으면 오히려 성과가 있어요. 제가 이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국가 채무 비율을 김희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 김민석 후보자가 20 내지 30%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우연히 봤어요. 하필 제가 그때 봤어요. 예.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청문회를. 저건 참 이해가 안 간다. 네. 다른 것 같으면 수치를 모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가 채무 문제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다 공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분은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20 내지 30%로 얘기하는 거 봐서 수치차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또 여당의 어떤 의원이 또 그거 수치차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거 제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그런 건 그냥 나도 그렇게 옹호하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굳이 수치를 차고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거의 과반 50%에 육박하는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수치 착오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야당도 제 얘기의 요지는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네. 여당도 무조건 비호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야당에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바뀌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협치 소통.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려 노력해도 여야 의원들은 그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다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야는 서로
상대탄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이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예고편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12개 부처 장관들, 송미령 장관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이제 그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전 더더군다나 장관은 표결도 안 해요. 말하자면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한 다음에 여야 합의 안 되고 청문 보고서 대통령실에 보내서 3일 묵혔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표결 절차도 없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도 예고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추 교수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최소한 저는 그러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 그러면 합의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증인을 내야 되는데 김경률 회계사의 말을 빌리면 아마 청문회에서 단군일에 회계장부하고 금융기록서를 안 낸 사람은 처음일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가장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19차례의 그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금융거래에 대한 말하자면 입증할 수 있는 그 거래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회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거라면 청문회 무용인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설령 여기서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과 협조 의식인데 뭘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동안 7명의 총리 후보들이 낙마했는데 낙마 사유가 전관 예우도 있었고요. 역사관도 있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이게 청문회라는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은 좀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 잣대에 비춰보면 발언 하나 때문에도 낙마하고 사진 한 장이 드러나서 낙마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었냐. 아마 이거는 여권이 강행은 하겠지만 아마 좀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 부머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무총리 임명은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인준이 꼭 필요한데 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사과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그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아니 입증할 자료를 이렇게 서류로 내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뭐 거의 뭐 100%까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 보질 않아서 청문회를 거의 뭐 비호를 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건 여야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이게 뭐 깔끔하게 되지는 않은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종석 후보자의 경우 국정원 후보자 물론 무슨 속도 위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긴 했는데 별로 얘기 없잖아요. 이거 뭐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격 보고서 채택하고 뭐 국정원장이야 뭐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준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런 만약에 의혹이 있었다는 거는 야당이 마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걸 아마 이제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스스로도 네. 인식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잘한다, 기대한다가 60이 넘었고 기대하지 않는다가 30, 거의 더블 스코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했다가 45고 잘못했다가 31. 사실 무응답은 부정으로 사실은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된다고 보면은 전 국민의 과반, 그러니까 60% 이상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40%가 60%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대단히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고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초대 총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강요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고 국무회를 통할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도덕성, 윤리성은 고사하고 국가 부채 채무 비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퀴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장면값 묻거나 배추값 물은 게 아닙니다. 버스비 묻은 게 아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정치평론하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일국의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는 그 국무총리가 이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다. 30%요? 근데 48%였잖아요. 이걸 과연 국민이 그러면은 과연 도덕성과 윤리성만 갖고 볼 것이냐? 도대체 그럼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말 업무 능력, 그다음에 뭐 청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첫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는 하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면은 이 간극과 괴리를 결국 좁히지 못하는 한 이재명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다.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네, 인선 여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란 특검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이 그 기각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전 당연히 그 체포영장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특검에 의견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서에서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기각한 것 같아요. 기각 이유가 체포영장은 또 이제 48시간 만에 구속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금 이제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28일 날 오전 10시까지인가요? 오전 9시까지 10시 했다가 맞습니다. 이제 10시까지도 바꿨는데, 근데 뭐 글쎄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그랬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법불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제. 법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왜 전직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지하 주차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그 지은 그 무도한 그 비상겸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안 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준칙에 따라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좀 약간 딜레마가 될 겁니다. 특검이 더더군다나 이번에 체포영장을 바로 쳤는데 이게 그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처음부터 이렇게 뭐 수월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의혹을 보이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절차와 과정을 위반하거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특검이 사실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을 가장 고리의 정점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뭐 조사실, 뭐 특별히 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을 뭐 없이 하는 거, 이런 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말하자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게 준용된 원칙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하는 게 맞지,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을 뭐 타겟으로 해서 망신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법원에 재판 출석하는 게 다 공개되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굳이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가 뭐 그렇게 특검의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증거와 어떤 그동안 수집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 출석하고 어디 출석하지 않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특검의 어떤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양쪽이 협의하면 된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비공개 출석이 안 되면 당신 체포영장 또 발부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용으로 쓰는 건 온당치 않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수사 결과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지, 특검이 마치 기싸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 결과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2개 특검 수사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모레 출석 여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